히틀러는 태어나서 생애 마지막 날까지 유대인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품고 있었으며 그 증오심은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동기와 비난, 이유를 만들어내어 유대인을 모두 몰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확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왜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시작해 볼까요? 절대적인 힘을 꿈꾸던 소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오버웨스터라이히 주에 있는 브라우나 우아민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세관원인 아버지 알로이스 히틀러와 클라라로 구성된 중산층 가정의 네 번째 아이였습니다. 포엘첼 은알로이스의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부모님은 사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면 교황의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자란 마을의 성슈테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돌프라는 이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돌프는 독일어의 가장 초기 단계인 고대 고지 독일어의 아델 에이델과 볼프, wolf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아델은 귀족을 뜻하고 울프는 늑대를 뜻하므로 아돌프는 귀족 늑대를 뜻합니다. 히틀러는 청년기와 성인기 동안 자신의 이름의 유래를 이용해 자신의 별명인 울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동프로이센의 볼프스샨체, 몰프샨체, 우크라이나의 베르볼프, 덤벨볼프 등 여러 본부에서 이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어린 시절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잔인하게 채찍질을 당했다. 그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울음을 멈추고 아버지가 자신의 취약함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퇴학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유급을 해야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히틀러는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에 깊게 읽고 깊은 관심을 보인 작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역사학 교수 러폴드였습니다. 포에치는 아돌프 히틀러의 신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이념적 담론을 사용했습니다. 인마인, 그의 첫 번째 책인 나의 투쟁에서 히틀러는 학교에서의 성적 부진이 아버지와의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선생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알로이스에 대한 그의 반대 방식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두 남자는 아돌프 히틀러가 중등 교육을 마친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세관원으로 졸업하기를 바랐습니다. 더욱이 그는 남편이 공무원이 되기를 갈망했는데 알로이스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총통이 되는 그 남자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예술에 집착했습니다. 사실 그는 나중에 자신을 오해받는 예술가라고 정의했습니다. 1903년 1월 3일 아돌프 히틀러는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알로이스 히틀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히틀러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학교 성적은 눈에 띄게 떨어졌고 그는 방향 감각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16세의 졸업장도 없이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성격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발견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을 범독일 민족주의자로 여겼으며 자신이 살고 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다양한 민족을 싫어했고 합스부르크 군주제를 깊이 혐오했습니다. 몇 년 전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그는 흥미롭게도 자신이 곧 존경하게 된 정치인 거르크 폰세네러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빅토르 애들러, 로버트 파타이, 하인리히와 함께 프리드정과 엥겔버트, 페르너스토르퍼, 쇠네러는 1882년 린츠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이는 오스트리아 국가의 완전한 독일화를 요구하는 정치 강령이었다.
이는 독일이 지배하는 오스트리아 국가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선언문에서 그들은 갈리시아, 부코비나 달마티아 지역을 헝가리에 양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독일어를 오스트리아의 공용어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린츠 프로그램은 영향력 있는 정치계의 지원을 받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완화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폰 쇠네러의 동료들은 그가 아리아 인종에 대한 문단을 추가하여 심각한 반유대주의적 경향을 보이자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비롯한 소수 민족을 치료해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 속한 아들러와 프리드정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그는 반유대주의가 국가 이념의 중심축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증오를 불러일으킨 도시 비엔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년 후 그는 어머니와 함께 슈타이어, 린츠 등의 도시를 돌아다닌 뒤 가족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2개월 동안 비엔나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체류하는 동안 미술 아카데미를 방문하여 화가가 되기 위한 입학 요건을 문의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다시 오디션을 보았지만 필요한 재능이 부족해서 탈락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 아카데미 총장은 그에게 건축 분야에 푹 빠져보라고 제안했습니다. 히틀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과정에 입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히틀러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907년 말에 그의 어머니 클라라가 유방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클라라의 병을 진찰한 의사는 에두아르드 박사였다. 블로흐는 유대인 출신이다. 블로흐는 릴리 카프카와 결혼하여 에밀리와 거트루드라는 두 딸을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개인 의사로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유한 환자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며 가난한 환자들을 집으로 방문하여 그들의 재정 형편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라는 가명을 얻었습니다. 클라라가 죽기 3년 전 블로흐는 히틀러의 질병을 치료했는데 처음에는 폐질환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나중에는 단순한 감기였고 편도선염으로 발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히틀러 가족은 의료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블로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히틀러의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았을 때 처음에는 동료가 수술을 했지만 수술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급히 블로흐에게 전화를 걸었고 블로흐는 주저없이 그의 집으로 와서 요오드포름으로 상처를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요오드포름은 유일하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법이 되었습니다. 이 약은 극도로 고통스러웠고 특히 냄새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좋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중독으로 인해 빠르게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블로흐는 모르핀 주사로 통증을 완화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요오드포름 주사를 맞은 지 9개월 후 클라라는 살아남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블로흐는 클라라에게 때로는 약간의 돈을 주고 때로는 무료로 대접할 만큼 사려 깊었습니다. 얼마 후 히틀러는 그에게 자신이 그린 다양한 그림과 엽서를 보냈다. 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블로흐와 그의 아내를 정권의 많은 반유대주의 정책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스스로 맡았습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이 자기와 같다면 유대인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실은 놀라운데 그 당시 히틀러는 이미 반유대주의 이념을 설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역사가들은 그가 어머니를 치료하지 못했다면 왜 그녀의 목숨을 구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질문은 많은 전문가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블로흐는 히틀러의 지원을 받았지만 유대인 의사는 일할 수 없다는 금지 규정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블로흐는 히틀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고 히틀러는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친절하게 답장을 보냈다. 총통의 노력 덕분에 그 의사는 시장 가격에 집을 팔고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습니다. 연대기를 살펴보면 1908년 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히틀러는 영구히 비엔나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후한 유산 덕분에 몇 달 동안 일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마지막 도시인 린츠와는 달리 비엔나의 인구는 대부분 독일인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수도를 좋아했지만 그곳의 다민족, 다국적, 다종교 문화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909년 말에는 돈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아파트에서 쫓겨나 극심한 빈곤에 빠졌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노숙자 보호소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급식소에 갔습니다. 나중에 그는 남자 거주지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눈치우기, 기차역에서 가방 운반, 건설 노동자로 일 등의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1910년에 그는 파트너가 판매한 비내 엽서를 이용해 수채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인기 있는 오스트리아 도시에 살기 시작한 지 2년 동안 시장은 정치인 카를 리거였는데 히틀러는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충성심과 매혹감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리거는 1814년 비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진보당의 좌파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고 1875년 시장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1885년에 그는 린츠 프로그램을 위한 반유대주의 캠페인에서 폰 쇼너러와 협력했고 2년 후에는 러시아와 루마니아에서 유대인의 이민을 반대하는 쇼너러의 법안을 지지하는 격렬한 반유대주의 연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루거는 중하류 계층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는 주로 그의 저속하고 시골스러운 연설 때문이었고 당시 널리 퍼져 있던 반유대주의적, 경제적, 종교적 편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으로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제시하여 사회적 불만을 교묘하게 표출했고 유대인에 대한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증오심을 상기시켰습니다. 1897년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아위거를 빈 시장으로 승인했는데 이는 이전에는 거부했던 일이다. 그 직책을 맡으면서 그는 유대인을 상대로 다양한 차별적 관행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유대인을 지방 서비스에 고용하지 않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유대인의 공석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기독교 어린이들을 의식적으로 희생시켜 그들이 관습적으로 먹는 무교병의 피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피의 중상모략 신화를 적극적으로 퍼뜨린 정치인들을 지지했습니다. 이 신화는 7세기에 생겨났는데 당시 유럽 거리에는 반유대주의가 만연했습니다. 따라서 노리치의 윌리엄으로 알려진 영국 소년의 살인사건은 지역 히브리인들의 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유대인 사회에 대해 독실하고 관대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유대인 회원들과 교류했는데 그중 한 명이 이그나즈였습니다. 유대인 변호사인 만달는 1889년에 그가 민주당에서 추방한 후에도 그의 친구이자 정치적 고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계 부시장인 줄리우스 폴저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장에 사슬을 달고 회당에 나타났고 다양한 유대인 집을 방문하여 자신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리거의 영향력은 히틀러의 경력에 있어서 초월적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소에네러로부터 유대인은 결코 완전한 독일 시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리거와 함께 반유대주의와 사회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틀러는 그의 저서 나의 투쟁에서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독일 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 비엔나에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리거와 지역 반유대주의 신문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도시에서 히틀러의 생활 방식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의심이 생깁니다. 아돌프 히틀러에게는 유대인 지인과 사업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실은 히틀러가 비엔나를 떠나 뮌헨으로 가기 전까지는 포괄적인 반유대주의 이념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8월 아돌프 히틀러의 친구로 알려진 지휘자 쿠비체크는 자신의 깊은 반유대주의가 린츠에서 비엔나로 옮겨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독일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그의 누적된 증오는 주로 비엔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에 체류하는 동안 빈을 내 눈의 진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그곳 사람들을 싫어해서 결코 그곳에 정착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뮌헨 총통을 형성한 도시. 1913년 5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병격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독일 제국의 도시인 뮌헨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슬라브족과 함께 군대에 속한다는 생각에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독일 제국의 문화, 힘, 번영에 매료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선물은 그다지 격려적이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려야 했고 뮌헨 예술 아카데미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1914년 1월 18일 오스트리아 당국은 그를 찾아내고 그의 귀환을 요구하는 법원 소환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비엔나의 인종혼합이 혐오스러워서 고국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 경찰은 그에게 병역을 기피하면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지만 오스트리아를 떠나는 것은 탈영죄로 간주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자 히틀러는 잘츠부르크로 가서 검사를 받고 이후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선언받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공포의 지도자를 깨웠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이는 아돌프 히틀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역사적 사건은 그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고 심지어 그의 직업을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하루는 갈등과 부재로 가득했지만 이 힘겨운 싸움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같은 해에 그는 바이에른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정했고 이 군대는 독일군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함께 프랑스, 영국, 러시아와 싸웠습니다. 그는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8월 2일 25세의 히틀러는 뮌헨의 중앙광장인 오데온스플라츠에서 애국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 광장은 수년 후 히틀러의 사진작가 하인리히 호프만이 발견했고 결국 나치 독일의 선전 이미지가 되었다. 그는 곧 바이에른 제16 예비 보병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집중적인 군사훈련을 받았고 그의 부대는 신속히 벨기에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1914년 10월과 11월에 벌어진 제1차 이프르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전선에서 겪은 유일한 전투였습니다. 사병의 두 번째 진급 계급인 게프라이터로 진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직책은 미국 육군의 1등병 계급과 거의 동일하며 종종 1등 상병으로 잘못 번역됩니다. 그것이 그가 받은 유일한 승진이었습니다. 그는 참여가 끝날 때까지 같은 별명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양한 훈장을 받았습니다. 1914년 12월에는 2등 철십자 훈장을, 1918년 8월에는 1등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1914년에 히틀러는 메신저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연대 본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이 연대는 서부 전선의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여러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동안 히틀러는 종종 전선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솜 전투 중에 그는 허벅지 위쪽에 포탄 파편이 박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대부분을 자신의 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했지만 얼마 동안은 후방에서 지냈다. 솜 전투 사건 이후 그는 베를린 근처의 군병원에서 2달 동안 요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916년 겨울에 독일 민간인들 사이에 만연한 기근을 목격했고 그것은 1917년까지 이어졌습니다. 1918년 9월 휴가 중에 히틀러는 독일 국내에서 도덕적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2차 세계대전 중 식량 공급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 달 후 히틀러는 벨기에에서 겨자가스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고 파제발크에 있는 야전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재활을 받는 동안 11월 11일의 휴전, 빌헬름 2세 황제의 축출, 독일 혁명의 도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히틀러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내 눈앞에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의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정에 휩쓸려 무릎을 꿇고 하늘에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요. 패배 후 등을 찔렀다는 전설이 유명해졌고 히틀러는 이 전설에 매우 설득력을 느꼈습니다. 1919년 의회조사위원회는 독일군 최고사령관인 파울 폰 힌덴부르크 장군에게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원인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 대화에서 그는 독일이 패배한 것은 정부의 지원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갈등이 한창일 때 정부는 주저하지 않고 평화 협상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힌덴부르크는 독일군이 내부와 국가 전역에서 혁명적 분위기로 인해 약화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곳에서 최고사령관은 독일군이 등을 찔렸다고 말한 영국 장군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 뒤에서 찌르기 이론이 탄생했습니다. 또한 이 용어는 리하르트 바그너가 1876년에 상연했던 오페라 신들의 황혼에서 하게니적 지크프리트를 뒤에서 암살하는 장면에서 나온 표현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독일군이 전장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사회민주당 정치인들 때문에 패배했다는 음모론입니다. 이 전제에 따르면 권력을 획득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휴전협정에 서명할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바로 그들이다. 군사령부가 실수를 저질러 독일군이 싸움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지만 힌덴부르크는 에리히 룬덴도르프 장군과 함께 전쟁 중에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극우,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단체는 등찌르기 이론이 국제적인 유대인 음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거짓 전설은 전쟁 중에 이미 유포되어 전장에서 독일 유대인들의 애국심에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16년에 독일 정부는 군대에 유대인을 포함시켰습니다. 결과는 전선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비슷한 수와 빈도로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국제 역사가들은 만장일치로 이 신화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독일군이 예비군이 고갈되었고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완전히 압도당했다고 지적합니다. 1933년 히틀러와 나치당이 집권하면서 그들은 이 전설을 1920년대 공식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권력을 잡기 위해 국가의 등을 찔렀던 11월 범죄자들의 작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나치 선전은 이 이론을 이용해 이를 부패, 타락, 국가적 굴욕, 정직한 민족적 반대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유대인, 마르크스주의자, 문화 볼셰비키의 14년간의 통치의 늪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히틀러가 이끄는 국가사회주의 운동과 1933년 국민혁명의 승리로 마침내 극복되었습니다. 시온 의정서는 반유대주의라는 독을 뿌렸다.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로 돌아온 히틀러는 뮌헨의 거리를 걸으며
반유대주의의 이상적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독일의 도시는 유대인 혐오 감정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바이엘은 소비에트 공화국의 행동에 대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온 장로 의정서라는 제목의 출판물이 독일어로 번역되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1903년에 쓰여진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 책에는 시온의 장로들이라 불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들의 비밀 집단에 대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의정서는 20세기 초 러시아 제국에서 처음으로 출판되었는데 즈나미아, 깃발이라는 뜻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신문으로 저명하고 반유대주의적인 작가인 파벨 크루셰반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크루셰반이 시온 의정서의 원래 저자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신문에 그 글이 게재되었을 때 그는 서문과 종서를 썼습니다. 편집자는 전 세계 유대인 음모의 존재를 증명하는 실제 문서를 발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크루셰반은 이것이 세계 프리메이슨 및 시온 장로 연합의 회의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초의 출판물에는 24개의 장이 실려 있었고 이 현명한 장로들이 세계 정치, 경제, 금융시장, 미디어, 교육을 통제할 계획이었다고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유대인들이 기독교와 나머지 세계 종교를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들이 세계를 전쟁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크루셰반은 주장된 증거로 고대 유대인의 고향에 독립된 유대인 국가를 주장하는 새로운 시오니스트 운동을 인용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의정서가 실제로는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제1차 시오니스트 대회의 회의록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거짓임이 증명되었습니다. 1905년에 이 의정서는 적그리스도의 도래에 관한 책의 부록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세르지오가 썼습니다. 닐루스는 유대인이 세상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세력의 요원이라고 주장한 반유대주의 러시아 신비주의자입니다. 그 사이 히틀러는 자신의 소원이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즉 독일과 전 세계가 유대인을 자기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소원이었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시온 장로 의정서가 더 자주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러시아 차르는 대중봉기 속에서 왕위를 물러났습니다. 시위자들은 빈곤이 심화됨에 따라 식량을 요구했습니다. 몇 달 후 나중에 공산당으로 알려지게 된 볼셰비키당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체계적인 두려움은 시온 의정서에 담긴 주요 반유대주의 음모론 중 하나를 강화했습니다. 즉 유대인이 공산주의와 이 혁명을 계획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비난은 유대 볼셰비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19년에 독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미국 주로 뉴욕과 보스턴에서 다양한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동시에 원본 언어로 된 사본이 런던과 일본으로 보내졌습니다. 1921년에는 이탈리아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2년 후 이 책은 폴란드어로 번역되었고 1925년에는 아랍어로 시리아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시온 의정서와 함께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홍보하는 새로운 책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책 중 하나는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립자인 헨리 포드가 쓴 국제유대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독일어를 포함해 16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텍스트의 세부 사항은 사건의 현재 상황을 올바르게 다루기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뉴욕 타임즈, 뉴욕 헤럴드의 허먼 번스타인 기자, 영국 외교부 기자 루시엔 등 언론 매체가 볼그는 시온 의정서를 부인하고 위조되었다고 비난하는 문서를 스스로 출판했습니다. 진실은 명예훼손이 이미 자행되었고 유럽과 북미 사회의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요점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1920년대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당의 저명한 사상가이자 20세기의 신화라는 책의 저자인
알프레드 로젠버그 덕분에 의정서를 읽었고 그 책에서 그는 다양한 나치 인종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통해 히틀러는 자신의 감정을 확인했고 그러한 출판물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의 책 메인에서 캄프에 따르면 히틀러는 의정서는 유대인의 본질과 활동을 밝히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 집권한 후 공개 연설에서 시의정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간행물에 실린 많은 거짓말을 가끔 반복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 볼셰비즘과 관련된 성명도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과 전쟁 중에 나치 독일의 대중계몽 및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는 시온 의정서를 이용해 유대인을 악마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괴벨스는 일기에 시온 의정서를 언급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시온 장로 의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온 의정서의 본질적인 진실을 믿지만 사실적인 진실은 믿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괴벨스는 문제의 출판물이 나치 정부의 반유대주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반유대주의 신문인 데르 슈트리머의 편집자였던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는 1930년대에 의정서에 포함된 사상을 바탕으로 수많은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나치당의 중앙출판사는 1919년부터 1938년까지 의정서 22판을 출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는 점령한 각 국가에 수많은 의정서판을 배포했습니다. 최종 해결책의 일환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된 이후에도 독일 당국은 1403년에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로 된 번역판을 출판했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조용한 상승. 1919년 여름 아돌프 히틀러는 바이에른 군사행정부의 정보부에 합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뮌헨의 정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군인들에게 반공주의 정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반공 선전에 관한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역사와 정치에 관한 다양한 강의를 오랜 시간 들으며 보냈는데 이는 그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같은 해 8월 히틀러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반유대주의 정치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대중연설가로서의 재능을 빨리 발견하고 이를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도교수는 그의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고 유대인에 대한 인종적 질문에 대한 학생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에게 주어진 신뢰를 소중히 여겼고 경제적, 민족적, 인종적 반유대주의에 기초한 유대인에 대한 거짓말을 반복하는 완벽한 텍스트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또한 독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단번에 완전히 추방할 민족주의 정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에 그는 독일 노동자당 약칭 DAP 회의에 참석하여 즉흥 연설을 했는데 이는 당 지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당 지도자들이 그를 회의에 초대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를 수락하고 1919년 10월 16일에 맥주홀에서 첫 공식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연설 능력 덕분에 그는 DAP 지도부에서 빠르게 승진했고 당의 정치 강령을 초안하기 위해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협력했는데 이 강령은 히틀러가 2020년 2월 24일 뮌헨의 호프브로이 하우스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발표한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DAP는 NSDAP, 즉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나치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0년대 후반 히틀러는 바이에른 군대를 떠나 시내 중심가 근처의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정치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나치당 내에서 받은 혜택이나 정치적 연설을 통해 점점 더 많은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921년 중반에 히틀러는 나치당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가임리히 편지는 치명적인 이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뮌헨 군사정보국의 동료인 아돌프 가임리히와의 대화에 대한 답장으로 원고를 보냈습니다. 가임리히의 임무에는 독일군을 위한 선전물을 만드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편지는 가임리히 편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문서가 작성되기 전 히틀러는 울리히 마이어 대위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이어 대위는 히틀러에게 가임리히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배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대중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이먼 비젠탈 센터 소장 마빈 하이어는 이 문서는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제시한 최초의 정치적 저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문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 문서는 전쟁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의 관점에서 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제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몇몇 문단에서 반유대주의는 감정적 현상으로 쉽게 규정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치운동으로서의 반유대주의는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사실의 인식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또 정의되어서도 안 된다. 라고 언급한다. 히틀러는 그의 편지에서 유대교는 확실히 인종이지 종교적 결사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을 돈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려는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어서 유대교가 우리 민족에게 미치는 위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의 명백한 혐오감에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혐오감의 원인은 주로 개인적인 접촉과 유대인 개인이 남기는 개인적인 인상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거의 항상 부정적인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깊은 증오심을 담아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 더 큰 목표를 추구합니다. 유대인에게 이러한 것들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 즉 금과 지배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순전히 감정적인 이유로 조장되는 반유대주의는 언제나 유대인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 즉 포그롬의 형태로 표출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러나 이성에 기반한 반유대주의는 투쟁과 유대인 특권의 체계적인 박탈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유대인 그 자체를 타협 없이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강력한 정부가 독일 제국을 통치한다면 유대인 위협은 유대인의 권리를 거부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유대인을 확고히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히틀러는 아직 권력을 잡기에는 멀었지만 자신의 야망과 신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히어에 따르면 히틀러는 그들을 완전히 제거할 용기를 가진 무자비한 정부를 요구하는 이념을 제시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매우 어린 나이에 독일 정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갱단이나 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부 조직의 뒷받침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제3제국의 다른 구성원들의 신념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상징인 반유대주의 사상이 아돌프 히틀러의 정신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분야 전문가들은 가임리히 편지의 내용이 폭로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대인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할지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또한 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 독일어 단어는 엔터펑으로 거리 또는 후퇴를 의미한다고 언급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맥락에서 이 용어는 대량 학살이 아닌 독일 영토에서의 분리나 추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운명을 바꾼 두 회사 베르사유와 발푸어, 첫 번째 주요 전쟁이 끝난 후 50개국이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할 준비를 합니다. 이는
1차 세계대전 승정국과 독일 사이에서 1919년에 체결된 협정입니다. 독일이 전쟁 전개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립되었고, 따라서 독일은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무적 군축, 전쟁 배상의 한 형태로 희생자들에게 금전적 보상, 그리고 광대한 영토의 상실이 포함됩니다. 독일인들은 조약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는데 그 결과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가혹하고 제한적인 조건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확신하고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1923년 4월 13일 뮌헨에서 한 연설에서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약은 2천만 명의 독일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독일 민족을 파멸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연설에서 그는 또한 독일 혈통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는 것은 유대인에 대한 잔혹 행위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맥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문 중 하나는 발푸어 선언에 관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 선언이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촉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영국 외무장관아서 발푸어가 영국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인 라이오넬 월터 로스차일드 남작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문서는 1922년 국제연맹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국 위임 통치령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국은 공식적으로 이 지역의 행정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아래는 발푸어가 쓴 편지입니다. 존경하는 로스차일드 경께 폐하의 정부를 대표하여 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의 열망을 지지하는 다음 선언문을 귀하께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선언문은 내각에 전달되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폐하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민족의 민족 본거지를 건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내 기존 비유대인 공동체의 시민권 및 종교적 권리, 또는 다른 나라에서 유대인이 누리는 권리와 정치적 지위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이 선언문을 시오니스트 연맹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10만 명의 유대인 이민자가 팔레스타인에 정착했습니다. 발푸어 선언을 알고 있다면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유럽에서 쫓아내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유대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이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나치 집단에서 논의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로 이념적 신념과 지정학적 저항이라는 다양한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우선 히틀러의 계획에는 이주가 포함되지 않았고 오히려 대량 학살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보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반면 아랍의 저항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 당시 예루살렘의 대무프티였던 아민 알 후세인이는 유대인 이민에 강력히 반대했는데 그러한 허가가 유대 국가 건국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유대인 이주를 막기 위해 다양한 나치 관리들을 만났으며 미래의 총통의 유대교에 대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히틀러는 그 영토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대신 유대인을 제거하여 무프티를 기쁘게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나이 싸움에 생명을 불어넣은 실패한 쿠데타, 독일 제국을 대체한 바이마르 공화국이 건국된 후 처음 4년은 심각한 경제 문제로 점철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나라는 황폐해지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1923년까지 나치당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추가 조치를 열망하는 당원이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11월 8일 밤 비르거브로의 양조장에서 쿠데타, 즉 푸처를 시도했습니다. 켈러 미넨, 바이마르 공화국의 총리였던 구스타프 리터 폰 카르는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는 히틀러를 초대하지 않은 채 집회에 참석했고 히틀러는 매우 불쾌해했습니다. 국가사회주의 저항운동에 충성하는 공격부대 소속 군인 몇 명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토스트루프 아돌프 히틀러, 즉 히틀러의 개인 경호대가 도착하자마자 나치 지도자는 권총으로 천장을 향해 총을 쏘고 회의를 중단시킨 뒤 국가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바이에른 삼두정치의 두 구성원인 폰 로소우와 폰 자이서와 함께 카르를 옆방으로 부르러 급히 보냈습니다. 그들은 양조장의 번잡함에서 벗어나자마자 총을 들이대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바이에른 지도자들은 이를 수락하고 메인홀로 가서 군중 앞에서 새 정부의 주요 임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카르는 히틀러와 그의 부하들이 극도로 무질서했던 틈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전복을 비난하고 군대와 경찰의 히틀러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을 거쳐 히틀러는 반역죄로 란츠베르크 엠레히 이 최저 보안 교도소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지만 히틀러는 이 경험을 이용해 나치 선전을 퍼뜨렸다. 그때까지 이 사건은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누리지 못했지만 이 소식은 곧바로 현지 언론과 국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총형량 중 8개월만 복역했고 그 기간을 이용해 그의 첫 번째 책인 이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쟁, 나의 투쟁. 그는 이 문학 작품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과 국가 전체를 배신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선전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4년 반 동안의 거짓말, 어리석음, 비겁과의 싸움,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줄여서 나의 투쟁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권은 1925년에 출판되었고 두 번째 권은 그 다음 해에 출판되었습니다. 출판사 주인은 그 책에 만족하지 않았지만 히틀러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저는 그것이 그의 이념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베스트셀러였지만 8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뿐만 아니라 어려운 어휘 때문에 끝까지 다 읽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934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년에 100만 부가 팔렸고 가격은 에디션에 따라 7에서 12마르크였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급여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장애인이나 절단 장애인이 된 재향군인, 대학 졸업생, 결혼식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이를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뮌헨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저는 1924년 4월 1일 레히 강변의 란츠베르크 교도소에 수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책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계의 위대한 운동의 발전은 대체로 위대한 연설가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근본적인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히틀러는 자신의 가장 뛰어난 기술 중 하나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긴 페이지 중에는 유대인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여러 문단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교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잔혹한 음모론을 만들어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에 대한 극심한 증오심을 표현한 몇 가지 정확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교의 마르크스주의 교리는 귀족적 자연 원리를 거부하고 권력과 힘의 영원한 특권을 수적 질량과 그 무의미한 무게로 대체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부정하고 국적과 인종의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리하여 인류의 존재와 문화라는 전제를 제거합니다. 우주의 근간으로서 이 교리는 인간에게 지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서의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 가능한 모든 유기체 중 가장 큰 유기체에서 그러한 법칙을 적용한 결과는 혼돈뿐이듯이 지구에서는 이 행성의 주민들에게 파괴뿐일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이 마르크스주의 신조의 도움으로 세계의 다른 민족들을 이긴다면
그의 왕관은 인류의 장례식 화환이 될 것이고 이 지구는 수천 년 전처럼 인간이 없는 허공을 떠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주님의 일을 위해 싸웁니다. 시온 장로 의정서에서 비할 데 없이 잘 드러납니다. 그 의정서는 위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터는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주간지 차이퉁, 그 진정성을 가장 잘 증명하는 책. 이 책이 한 민족의 공동 소유물이 되면 유대인에 대한 위협은 사라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공격받는 자가 아니라 공격자이기 때문에 공격자뿐만 아니라 그에게 저항하는 자들도 유대인의 적으로 행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이 무모하지만 정직한 영혼들을 무너뜨리려는 수단은 정직한 전쟁이 아니라 거짓과 중상모략입니다. 그는 여기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으며 그의 사악함은 너무나 거대해져서 우리 민족 사이에서 모든 악의 상징인 악마의 의인화가 유대인의 살아있는 모습을 띠게 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대중은 유대인의 내면적 본질에 대해 무지하고 상류계층은 본능이 부족하고 편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대인의 거짓말 캠페인에 쉽게 희생양이 됩니다. 상류층은 타고난 비겁함으로 유대인이 거짓말과 중상으로 공격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반면 일반 대중은 어리석음과 순진함으로 모든 것을 믿는다. 국가당국은 침묵 속에 숨거나 흔히 그렇듯 유대인 언론의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공격받는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그러한 관료의 눈에는 이것이 국가 권위의 보존과 사회 질서의 수호로 비친다. 이 나라에서 유대인의 지배는 너무나 확고해 보여서 이제는 다시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정치적 야망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유대인에게 억압받던 민족의 자유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에게 기생하는 이 괴물의 종말이기도 합니다. 희생자가 죽으면 뱀파이어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성공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신문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텅 빈 공식을 늘어놓는다, 다소 한심한 넌센스를 주장한다, 매우 사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널리스트 슈테판 그로스만도 저자의 정신적 정직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심을 품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스베는 펠릭스 나의 투쟁, 20세기를 특징 짓는 책의 역사의 저자 켈러호프는 이 책은 혼란스럽고 극도로 반복적이다. 수많은 곁길로 새고 두서없는 내용 때문에 구조가 약화되었다. 전반적으로 분명한 것은 두 가지 근본적인 측면뿐이다. 하나는 말살에 대한 환상을 품은 그의 급진적인 반유대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동독의 거주 공간을 정복하여 독일 국민의 미래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의 소명의식이다. 이는 영국과의 오랫동안 추구해온 그러나 비현실적인 합의를 통해 달성될 것이다 라고 평했다. 일부 역사가들은 히틀러가 다양한 출처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그의 아이디어는 전혀 독창적이지 않았다고 동의한다. 다만 그가 그때까지 읽은 모든 내용, 특히 시온 장로 의정서와 국제 유대인을 결합한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그는 청중에게 특정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의 일부를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서전적인 부분에 대해 입증 가능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친구의 숨겨진 역사. 히틀러는 유대인을 미워했지만 히브리계 소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별명은 총통의 딸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레나딘이었습니다. 니에나우는 베르닐레 베르니레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니에나우. 그는 1926년 4월 20일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인 베르나르트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성이 모르겐슈테른 인 간호사 카롤리네였고
그의 어머니는 태어나기 직전에 사망한 니에나우였다. 사람들의 인종적 기원을 결정한 뉘른베르크 법은 베르닐의 4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1928년에 그들은 뮌헨으로 이사했고 어느 정도 차별을 받기도 했지만 그녀는 제국 시민권을 유지했습니다. 1933년 봄 히틀러와 그의 부하들이 유대인들을 수용하고 학살하기 위한 강제 수용소를 짓고 있을 때 당시 6살이었던 베르닐레는 어머니와 함께 히틀러가 거주하던 오버잘츠베르크를 찾는 방문객들 가운데 선두에 섰습니다. 히틀러는 베르닐의 밝은 푸른 눈과 금발머리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아리아인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가까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때쯤 히틀러는 이미 베르닐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 6년간 우정을 유지했습니다. 베르닐은 그를 아돌프 삼촌이라고 불렀고 그는 그녀를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생일인 4월 20일이었기 때문에 생일을 같이 축하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보존된 17통의 편지 가운데에는 베르닐이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주요 고문인 빌헬름 브리크너에게 쓴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1936년 9월 27일 뮌헨. 사랑하는 브리크너 삼총계. 오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연휴 때 오버잘츠베르크에 갔었는데 저는 사랑하는 히틀러 삼촌을 2번이나 뵙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촌께서 지어내신 말씀이 아니시네요. 저는 이미 크리스마스 뜨개질로 바쁩니다. 작년에 히틀러 삼촌께 양말이 남았는지 여쭈어봤기에 다시 양말을 뜨고 있습니다. 삼촌께서 허락해 주셨죠. 올해는 더 고운 털실로 뜨겠습니다. 네, 어머니는 발꿈치 부분만 도와주십니다. 아주 따뜻할 거예요. 삼촌은 항상 여행을 많이 다니시니까 발이 차갑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께서도 당신의 베르닐레에서 안부와 많은 사랑과 키스를 전해드립니다. 1938년 4월 19일 히틀러의 부관이었던 프리츠 비데만은 히틀러가 그 소녀의 조상에 무관심한 것을 아이에 대한 순전히 인간적인 태도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보르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고 베르닐과 그녀의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인리히 호프만은 히틀러와 베르닐레의 사진을 출판하려고 했지만 보르만은 이를 엄격히 금지했고 그는 히틀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 사진들이 실린 책은 잘 팔렸지만 호프만은 그녀의 사진을 계속 찍을 수 없었다. 보르만은 이를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여 베르닐이 등장하는 모든 책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쟁 후에 출판된 책에서 호프만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기쁨을 파괴하는데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38년 5월 나치 고위 장교는 카롤리네와 베르닐레에게 다시는 그 거주지에 나타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1943년 10월 5일 베르닐은 17세의 나이로 슈바빙 병원에서 척수성 소아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를 만든 증오의 철학, 아돌프 히틀러를 정의할 수 있는 수백 가지의 형용사 중에서 그의 인종차별주의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열정이 가장 두드러지며 그의 다른 모든 특성을 뒷받침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종주의자들은 타고난 특성과 유전적 특성이 인간의 행동을 생물학적으로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이 교리는 혈통이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을 정의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르면 인간은 개성이나 고유한 특성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가정된 집단적 인종 국가에 속한다는 사실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치는 인류의 전체 역사를 서로 다른 인종 간의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투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평화주의, 국제주의와 같은 정치운동이 위험한
인종적 유대 지식인주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31년 SS는 인종 및 정착사무소를 설립했는데 이 사무소는 SS 회원의 잠재적 배우자가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인종조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1935년 나치가 집권한 후 유대교의 생물학적 정의를 체계화한 악명 높은 뉘른베르크 인종법이 재빨리 통과되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오직 독일인과 일부 다른 북유럽인만이 아리아인, 즉 우월한 인종에 속한다고 합니다. 반면 인종차별주의에 이끌린 나치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자신들이 우월한 인종이라 부르는 유전적 특성의 불완전함으로 여겼고 그들의 번식은 소위 아리아 인종의 순수성에 대한 생물학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39년 하반기에 독일 의사들은 꼼꼼한 수집과 계획을 거쳐 독일 전역의 다양한 기관에서 장애인 거주자들을 살해하는 일련의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이 수술을 안락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관행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수십 명의 나치 의사들이 아리아인의 우월성과 비아리아인의 열등성을 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기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나치는 수십만 명의 비아리아계 포로를 살해한 후에도 인간 내의 인종적 차이에 대한 근거 없는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 문제가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념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나치는 집권 당시 유대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흑인, 로마인, 동성애자 등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박탈하는 인종적 법률과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나치 지도자들은 인종 청소를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이 정책에는 소위 적 종족을 살해하고 몰살하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여기에는 대량 학살과 슬라브족의 지도부를 파괴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나치의 인종차별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살인을 초래했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에 대한 증오는 이런 이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히틀러와 다른 반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을 미워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경제 문제와 높은 실업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독일 문화와 모든 지역 사업을 지배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부유해서 다른 독일인들의 부를 빼앗고 있거나 너무 가난해서 범죄자가 될 지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현대사회의 도덕성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종교에 충성하고 기독교를 적대시하며 독일 국가에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볼셰비즘과 자본주의의 창시자였기 때문에 독일의 국경을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를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아리아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인종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아리아 인종에 대한 확고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교를 없애려는 그의 노력은 약 600만 명의 남자, 여자, 어린이를 살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히틀러의 반유대주의는 결국 홀로코스트로 알려지게 된 사건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아리아 인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학살한 사건입니다. 1942년 반제 회의에서 나치 지도자들은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기 위한 최종 해결책을 공식화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흠노, 소비보르 등 다양한 학살 센터에서 약 270만 명의 유대인이 사망했습니다. 약 200만 명의 유대인이 1,500개가 넘는 도시, 마을, 촌락에서 처형과 다양한 학살로 인해 학살당했습니다. 8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의 유대인이 다양한 게토, 노동수용소, 집중수용소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25만 명의 유대인이 반유대주의 폭동, 개인 처형, 당파살인, 강제행진, 기차,
선박 등의 다른 폭력 행위로 살해당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잔혹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